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통일부는 대북지원부 같은 역할을 해왔다며 통일부의 역할 변화를 직접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통일부의 대대적인 인적, 조직적 개편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통일부의 역할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야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여론전 주말에도 뜨거웠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말씀드린 대로 윤 대통령이 통일부의 역할 변화를 직접 주문을 했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통일부의 모습은 그리고 그 역할은 어떤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 국제사회와 함께 공감대를 구축하면서 최소한의 기준이죠. 북한의 인권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고 후속 조치까지 미리 준비하는 통일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통일부가 마치 대북 지원부인 것처럼 그냥 북한 정권이 해달라는 대로 지원을 많이 해주면 통일이 올 거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정치 수용소에서 얼마나 많은 북한 주민들이 인권을 유린당하면서 괴롭힘 당하고 죽어가는지 많은 탈북자들이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연대해 북한을 정치적 외교적으로 압박하고 최소한의 인권이라도 보장하라라고 요구하는 것, 이게 빠진 통일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통일을 왜 하는 것입니까? 왜 준비하는 것입니까? 북한 주민들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통일을 추진하는 것이지 김정은이라는 3대 세습의 권력자 배불리게 해주겠다고 통일을 준비하고 추진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 관점에서 오히려 대통령의 이런 주문과 인식 변화 요구는 통일부라는 부처의 역할을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통일부 부처의 공무원들에게도 하나의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북한에게 대화에 대해서 지속적인 요구를 하되 원칙을 지키면서 전 세계적인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와 통일 이후 한반도와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라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이제 통일부에게 새롭게 요구되는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통일부 장차관도 모두 외부 인사로 교체를 했고요. 이렇게 통일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방향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통일부가 왜 만들어져 있는지 잘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정부조직법에 보면 통일부는 남북 대화, 교류, 협력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그리고 이어서는 통일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그것에 대한 개선 노력 이런 거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예. 이제 대한민국의 통일부는 유엔 인권 이사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국제적으로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해야 될 부서라기보다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떤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라고 하는 국가와 어떻게 우리가 통일할 것인가. 저는 최근에는 통일보다는 어쨌건 평화 교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더 방점을 찍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화와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마치 북한을 그냥 지원하는 것에 그쳤다라고 되게 폄훼하면서 통일부 고유의 역할을 되게 스스로 무시하는 발언을 하셨는데 저는 적절한 발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되려 이제 북한을 견제하거나 아니면 안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은 국정원이나 아니면 군에서 이미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와 별개로 통일부를 두었다는 것에 대한 어떤 의미를 좀 다시 새겨야 될 텐데 그 지점을 간과한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교류 얘기해 주셨는데 북한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광북 의사 확실하게 거절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조국통일평화위원회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아예 그 외무상 차원에서 입국을 거절한다, 입경이 아니라 입국을 거절한다 이렇게 표현을 썼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저는 두 개의 국가가 하나가 되는 통일보다는 국가 간 국가가 서로를 인정하고 그 사이에서 어떤 평화를 만들어내는 게 더 우선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가 대 국가로 대하는 측에서 보면 외무성에서 응답한 건 자연스러운 것이죠. 근데 사실은 과거와 좀 달리 보면 예. 어쨌건 두 국가가 서로 좀 호의적인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점차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아쉬운 지점이죠. 그러니까 두 국가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문화적 어떤 동질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서로를 대하는 특별한 부처가 있었는데 그 부처의 역할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남북 관계가 경색된 것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드러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게 현 정부의 정책이나 뭐 방향성으로 인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사실은 어쨌건 국제 질서상으로서 사실은 북한과 미국이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남북 관계가 경색된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것이 지금 이번에 이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방북하는 것에 대한 거절에 북한 외무성이 이제 답변했다는 것으로도 좀 드러나는 것이죠. 예. 장해찬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북한의 잘못이고 북한의 책임이죠. 북한의 적반하장이고요. 남북 관계가 왜 경색되고 긴장 수위가 왜 높아지고 있습니까? 북한이 9.19 군사 합의를 일방적으로 무력화시키고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 도발하고 뭐 위성을 빙자한 핵실험하고 핵개발하고 뭐 그러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핵실험은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만 핵 개발에 대해서 본인들 스스로 법도 바꿔가면서 핵무장국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저는 민주당 분들 말하는 걸 들어보면 북한이 우리에게, 그리고 비단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를 해치는 가해 행위를 하고 있는데 왜 피해자 탓을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정부는 피해자죠. 9.19 군사 합의를 깬 것도 북한인데, 근데 자꾸 이런 식의 어떤 피해자 탓을 하는 논리가 과연 우리 국민들과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을까? 고개를 가로저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저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북한이 이렇게 생떼를 쓰고 강경하게 나오면 우리가 굽히고 들어가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뭐라도 북한이 내미는 이 비합리한 조건들을 다 맞춰줘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치 아이가 버릇 나빠지는 것처럼 북한이라는 이 괴뢰 집단의 버릇이 나빠진 거죠. 이 정부부터라도 원칙을 다시 지켜서 저런 도발과 적반하장으로는 원하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각인시켜야 되고, 과도기 단계에서 뭐 1, 2년 정도 더 긴장 관계가 지속될 수는 있겠으나 결국에는 북한도 이런 식의 도발과 무력 시위로는 그 어떤 국제사회와도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을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닫고 난 뒤에야 본인들이 합리적인 조건을 내놓고 이전에 있었던 도발 행위나 우리의 어떤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같은 이 말도 안 되는 행위들에 대해 사과를 하고 대화 테이블로 나올 수 있겠죠. 저는 그 원칙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기 위한 과도기에 국내에서 이 같은 원칙을 흔드는 발언이나 언행들은 좀 자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짧게 그럼 앞으로 이제 있을 청문회의 어떤 모습들 글쎄요, 뭐 상당히 불꽃일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어떤 부분이 좀 공방이 될 것 같으세요? 이번에 이제 지명된 김용호 장관 내정자의 예. 경우에는 그 전에 어떤 유튜브 방송, 본인의 방송에서 북한의 체제가 파괴되어야 북핵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남한에 핵을 배치해야만 한다, 이런 강경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윤석열 정부의 어떤 일관된 대북 기조 자체는 이해하더라도 이런 어떤 강경 일변도의 분이 통일부 장관까지 맡을 이유가 있는가 하는 생각은 들고요. 사실 이명박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도 대북과 관련돼서 강경 일변도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어떤 성과를 얻었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예. 사실 어떤 평화적 관계를 맺기 위해 다른 조치도 인정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는 되려 이제 어떤 평화 조치를 하려고 하는 것을 반국가 세력이 하는 일이다라고 폄훼하고 있습니다.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이 통일부 관련 발언이 그러니까 이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 좀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다라는 이제 해석도 좀 나오는데 뭐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김용호 후보자 개인에게 힘을 실어준다기보다는 앞서 네.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부의 역할 확대, 패러다임 변화를 주문하는 전 담대한 지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많은 국민들께서 북한에게 대화의 문을 열어두는 것과 북한이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안보리 이 국제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의미 없는 종전 선언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것의 차이는 구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지칭한 것은 북한을 향해 대화도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분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 와중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고 핵 개발하는 와중에도 안보리의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 북한에게 제재를 해주고 돈을 퍼주는 게 마치 남북 평화를 위한 길이다라고 주장하는 일부 극단적인 이제 좌파 세력을 향해서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요. 네. 지난주 내내 민주당이 그 부분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했지만 오히려 국민 여론은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이 김용호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는 불거지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이게 대한민국 청문회의 비극이라면 비극인데 정책 노선과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청문회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뭔가 뭐 부동산이 많거나
뭐 입시 비리가 있거나 이런 개인의 도덕적 문제를 조금 더 엄격하게 검증하는 게 지금까지 정치권이 보여왔던 청문회 풍토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런 청문회 관행도 개선돼야 한다고 보지만 예. 현재까지 도덕성 문제가 불거지지 않는 한 청문회 지명 통과에 큰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되지 알겠습니다. 않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조금 더 주목을 해보면 개각을 하고 비서관 출신,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인원들이 차관으로 이제 내정이 되면서 만찬을 하면서 했던 말이라고 전해지는데 저에게 충성하지 말고 헌법 정신에 충성하라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국감장에서 했던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했었던 그 발언과도 또 함께 좀 떠오르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배경이라고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대통령실 비서관에서 차관으로 임명된 이른바 5차관이라고 하죠. 이 예. 5분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주목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견제도 심해진다는 뜻이고요. 이 차관들이 부처에 가서 하반기에 어떤 성과를 내는지 많은 언론과 또 공무원들이 지켜보게 될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 대통령 개인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막 오버하고 무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 봉사한다는 헌법 정신의 기초에서 신념을 가지고 부처를 또 장악하면 장악하고 변화시키면 변화시키라라는 훨씬 더 강도 높은 주문인 것 같고요. 뭐 제가 만약 저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면 네. 나에게 충성해라라는 말보다 헌법에 충성해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훨씬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목을 많이 받는 이 5차관들에게 힘도 실어주고 좀 뭔가 이 책임감과 의무심을 고취시키는 그런 발언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사실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들을 어떻게 때로는 조력자로 때로는 또 기강을 잡아야 할 대상으로 보고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인데요. 네. 민주당 정치인이나 국회의원들도 제가 사석에서 만나면 많이 동의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훌륭한 인재들이지만 관료주의라는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은 조직의 특성상 어찌할 수 없는 원천적 한계이거든요. 그 관료주의를 정권 초부터 타파하기 위해서 이 비서관들 전진 배치라는 결정을 내린 만큼 헌법 정신 수호라는 좀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해주기 바라는 마음이 담긴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공무원 조직에 대해서 말하면서 정권이 바뀌었는데 바뀌지 않은 공무원들 정부가 아니라 국회로 가야 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런 공직사회 인사에 대한 발언들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일단 그 전에 질문에 나왔던 이야기부터 좀 먼저 하면 예. 사실 헌법 정신에 따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차관이 되신 비서관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인데 그 말 네. 자체는 사실 좋은 말이죠. 당연히 국가 공무원이 헌법 정신에 따랐으면 하는 것일 텐데 근데 정작 윤석열 대통령도 헌법 정신을 안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는데 지금 대법원에서 불법 집회라 할지라도 명백한 위협이 없을 경우는 강제 해산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되게 강경 일변도로 평화적 집회마저도 강경하게 강제 진압하고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언론 관련해서도 특정 언론 같은 경우는 전용기에서 배제했던 조금 전의 일이긴 하지만 예. 그런 것들도 사실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이죠. 근데 그런 일을 해 오셨던 분이 헌법 정신에 충실하라라고 말하는 말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느껴질까 하는 부분이 있고요. 공무원과 관련된 발언을 하셨는데요. 저는 계속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그걸로 공무원들을 설득하는 방식이 아니라 계속 무언가를 탓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에게도 협박을 하고 공무원들에게도 협박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차관급 인사 관련해서도 사실은 비서진으로 있는 사람들을 전진 배치했다고 하지만 네. 그 부서를 장악하기 위해서 자기 사람들을 심은 것처럼 볼 수도 있어요. 되려 명백한 비전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내부에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 영역에 있는 전문가들을 차관으로 임명하면서 사실 그 부처를 설득해야 됐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되려 자기 사람을 심는 방식으로 무언가 국정을 운영하려고 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어떤 결론을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공무원 탓할 게 아니라 본인이 제시하고 있는 비전을 잘 보여주는 게 더 먼저가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좀 여쭤볼게요. 국가보훈부가 논란이 있는 독립유공자들의 공적에 대해서 이제 다시 좀 검증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이제 민주화 유공자에 대한 기록도 요청했지만 일단 거부를 당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검증도 추가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계속 강화해가고 있는 기조입니다. 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시키는 데는 여야 할 거 없이 동의를 했어요. 그렇다면 평범한 국민들 입장에서 우리가 이토록 많은 예우를 하고 점점 더 많은 국가 예산을 쓰게 되는데 과연 제대로 된 유공자인지 알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거는 전체 국민들의 권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헌신한 것이 아니라 뭐 사회주의 사상에 북한을 위해서 일했던 분이라던가 또는 독립유공자라고는 하는데 공적 조서의 신빙성이 떨어져서 학계나 전문가들로부터 계속해서 지적이 나오는 경우 지난 정권 같은 데는 유력 정치인들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보훈부에서 입장을 발표했는데 정치권이 들고 일어나서 보훈부가 아니다, 조사하지 않겠다라고 갑자기 입장을 선회했던 바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 없이 한번 따질 건 따져보자라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에서 이건 이념적이다, 정치적이다라고 말할 건덕지가 없는 것이 조봉암 선생이나 김가진 선생에 대한 서원도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기존의 보수 정치권에서는 좀 사회주의 성향이 있지 않느냐라고 비토를 했던 분인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공적이 확실하니까 검토를 해서 서원도 추진한다고 했으니 이번 조치가 뭐 이념적인 것이 아니라 보수 진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으로 예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들인지 꼼꼼하게 검증하는 차원의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서 뭐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유공자 임명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잡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이제 독립 유공자 관련해서 사실 친일 행적이 있었던 분의 경우에는 그것이 어떤 사상적 어떤 범주로 인정돼야 될 부분이라기보다 독립운동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독립 유공자에서 배제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친일 행적을 했던 예. 독립유공자의 경우. 근데 좀 다르게 사회주의 사상을 옹호했다는 이유로 독립유공자에서 배제한다고 하는 건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해방 전후에는 사회주의 사상 자체가 선택 가능한 사상이었고 지금도 사상 자체를 저희가 배제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친일 행적과 사회주의 사상을 어떤 지향했던 것은 분류해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럼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원전 오염수 이 부분은 사실 뭐 주말에도 계속 여론전이 좀 치열하게 벌어졌고요. 민주당은 장외 집회 그리고 도보순례 여수에서 했고 국민의힘도 뭐 수조 바닷물 먹방이라는 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도 좀 함께 보고 오시죠.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일본이 부당하게 독도를 침탈하고 한국의 바다를 오염시키면 당당하게 일본 하지 마라, 안전성 검증 같이 하자 이렇게 말해야지. 반대하는 국민들을 괴담 유포한다고 수사한다고 협박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결사 반대한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쓸데없는 괴담 소리 하지 말고 대한민국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앞장서서 싸우라. 이게 바닷물이 예, 바다 해수를 중수행들을 한 겁니다. 예, 이거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예, 바다 해수. 이거 중수된 물이기 때문에 먹어도 아무 관계 물 좀 없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와, 이거 완전 바닷물이네. 네. 예, 짭짤한데 이게. 네. 이게 2011년에 방류해갖고 우리 그네까지 온 거기 맞습니다.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방류하는 것보다 훨씬 진한 거예요, 이게. 예, 여당과 야당 총력전, 이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있어서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두 패널도 항상 좀 강하게 맞붙는 그런 주제인데 예. 야당의 행보에 대해서 먼저 최고위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야당에서 대규모 집회하고 여론 모으기에 나서는 모습인데 그리고 여당에서 말하는 비판에 대해서 그런 말 하지 말라, 장외 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장외투쟁 저희가 황교안 전 대표 때 많이 해봤는데요. 이게 별로 국민 호응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야 될 때 딱 한 번 강하게 해야지 지금 민주당 매주 하고 있잖아요. 내부에서도 균열음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같은 민주당의 공포 선동 정치, 장외투쟁이 무엇보다 우리나라 어민들과 수산업자들에게 지대한 타격을 입힌다는 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민협회 등에서 이런 아직 방류도 안 했는데 공포를 조장하는 선동 좀 그만하라고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추미애 전 장관은 밀정이라는 막말까지 했죠. 저는
우리 어민들과 수산업자의 목소리를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좀 더 귀 기울여 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 좀 진지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야당이니까 반대할 수도 있어요. 이런 투쟁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쓰는 언어나 표현의 수위에서 우리 어민과 수산업자들이 타격을 덜 받게 중국 학계에서나 쓰는 핵폐수 막 이런 용어는 좀 안 썼으면 좋겠다. 정부 보고 검증을 더 깐깐하게 해라. 그리고 국제사회와 연대해라. 뭐 일본에게 다른 방향 요구해라 하는 정도의 주문은 야당이니까 할 수 있죠.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정치적으로는 입장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니까 토론도 하고 대립도 해야 되는데 네. 이걸 너무 자극적으로 막 핵폐수니 뭐니 당장 먹으면 뭐 암이 걸리니 많이 막 이런 음모론을 퍼뜨리게 되면 그 타격을 일본이 받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어민과 수산업자가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싸울 땐 싸우더라도 대한민국 어민과 수산업자, 자영업자들의 생계에 대한 고민을 좀 먼저 하고 서로 간의 표현 수위나 발언의 수위 등을 좀 조정했으면 하는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들어봤고 국민의힘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봤습니다. 수산시장에 방문을 해서 그 수조에 있는 물을 한 모금 머금는 뭐 그런 모습도 저희가 함께 봤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이런 말들 그리고 이런 상황들 대처들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일단 지난주에 부산에 있는 수산시장에 다녀온 민주당 한 인사에 대한 인사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제가 어민분들이 되게 어려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민주당도 되게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어민분들을 어렵게 하려고 한다기보다 바다와 수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이런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벌써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실은 방류가 안 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한 어떤 정부를 견인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 여당은 사실 그 수족관 물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누가 먹습니까? 원래도 안 먹는 물입니다. 근데 그걸 먹는다고 해서 오염수가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고 오염수 방류가 안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본질에 벗어난 어떤 일을 함으로써 되게 우스꽝스러운 일을 스스로 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더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주에 경산시의회에서 한 민주당 의원이 2021년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채택한 결의안이 있었습니다. 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하는 결의문이 있었는데 그것을 본의회에서 읽었다는 이유로 그 경산시의회에서 강제로 쫓겨나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매우 억압적으로 막고 있고 심지어 본인들이 했던 이야기를 다시 읊었을 뿐인데 그 이유로 시의회장에서 강제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 하고 있는 일은 합리적인 어떤 비판을 심지어 자신들이 했던 비판조차도 듣기 싫다, 그만해라, 괴담이다 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사실은 더욱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정말로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방책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뭐 내일 이제 원전 오염수와 관련된 이제 IAEA 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또 그때 가서 또 얘기를 해보겠고요. 자, 말씀하신 이 어떤 후쿠시마 관련해서 본회의가 이제 지난주에 있었고 여기에서 근데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일본 이제 골프와 관련된 문자를 지인과 나누는 모습이 이제 언론에 포착이 돼가지고 이게 지금 적절한 내용인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논란이 있는데 이 내용 좀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떤 생각하셨는지요? 그러니까 오염수 방류 규탄을 하는 것이 예. 일본 자체를 규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분리해서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중책을 맡고 계신 분이 네. 이 시기에 일본에 가서 골프를 치려고 했다는 것 자체는 저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듣겠습니다. 근데 앞에서는 일본 수산물 먹으면 난리 날 것처럼 말씀해놓고 홋카이도 가서 회 안 드시겠어요? 뭐 초밥 안 드십니까? 와규만 먹을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김남국 의원은 상임위 도중에 코인 거래하더니 김영주 의원은 국회 부의장이거든요. 본회의를 때로는 의장 대신 진행도 하는 분이에요. 네. 근데 본회의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규탄 결의안 내는 와중에 홋카이도 골프 여행을 이제 알아보시면서 비용 어떻게 됐는지 좀 알아봐라라는 네네.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국민들한테 일본 수산물과 이 오염수에 대한 이 공포감과 불안감을 고취시키면서 뒤로는 멀쩡하게 홋카이도 가서 맛있는 회 드실 생각에 신나셨겠죠. 이런 이중성 가진 국회의원과 정치 집단을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하나 의문이 들고요. 저는 본질적으로
뭐 홋카이도 골프 여행 다 차치하고요. 네. 국회의원들이 제발 상임이나 본회의 때 딴짓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늘 휴대폰이 이제 물론 문제가 저희 당 되겠죠. 의원 중에도 과거에 그런 거 뭐 찍힌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여야 할 거 없이 예. 더더군다나 최근에 김남국 의원은 상임위 때 코인 거래 중독적으로 한 것 때문에 윤리위도 지금 제소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을 이끌어줘야 될 대선배인 국회 부의장이 개인적인 여행 알아보는 걸 본회의 때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윤리위 제속감이고 국회 부의장직을 내려놓아도 할 말이 없는 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본인이나 당 차원에서 사과할 필요성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는 유감을 표현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좀 길게 말씀해 주시죠. 짧게 가름하셨습니다. 예, 민주당 주도로 사실 여기서 뭐 이태원법 뭐 이런 패스트트랙 지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사실 김기현 대표가 야당이 마약에 도취됐다라는 표현을 좀 썼어요. 민주당에서는 이거 사과해야 된다, 윤리위 제소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 할 말을 해야 하는 거지 않겠냐라고 좀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최고위에서도 민주당의 네. 괴담 선동 정치는 마약 정치 맞다라고 발언을 하고 왔는데요. 뭐 광우병 괴담이나 사드 전자파 튀겨진다고 빨간 가발 노란 가발 쓰고 춤추는 게 마약에 도취된 정치이지 무슨 좋은 약에 도취된 정치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괴담과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는데 저는 민주당이 이런 막말 가지고 따지는 것 자체가 적반하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추미애 전 장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어민들에게 밀정이라는 막말을 했고요. 권칠승 의원 천안함 장병과 유족들 가슴 후벼 파는 막말을 해놓고서 아직도 수석 대변인직 유지하고 있잖아요. 장경태 최고위원은 대통령한테 성적 학대 운운했는데 징계도 안 받습니다. 민주당 윤리위는 대체 무슨 막말을 해야 열리는 겁니까? 저는 막말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김기현 대표의 비유 앞에서 그 어떤 말도 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런 발언들이 좀 촉발된 배경에 대해서 좀 짚어보면 사실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었지만 윤영찬 민주당 의원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뭐 쿠데타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 당시 과거 뭐 정부에서 또 뭐 이런 것들을 함께 좀 이야기했던 것이 촉발이 됐다라는 분석들도 많거든요. 어떻게 좀 보세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건 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분이고 그분을 쿠데타 세력이라고 지칭하는 건 전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의 의원이 했던 말이지만. 근데 마찬가지로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린 것을 두고 마약에 도취된 야당이라고 말하는 건 저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 근거도 없이 뭔가 거기 피해를 입은 희생자들이 마약을 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던 걸 모든 국민이 알고 있고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 역시도 뻔히 아는 사람이 마치 또 마약이라는 표현을 써서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어떤 이유 때문에 돌아가신 것처럼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 건 전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매우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이것은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적절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게 어떤 쟁점이 나올 때마다 사안마다 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 발언의 수위가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한몫하는 사람으로서 네, 나름 또 송구하다는 말씀도 동시에 드리면서 예. 그러나 이제 그 평범한 언어로는 예. 언론에서 안 써주니까 아, 정말 정치권에서 그런- 이런 이 예. 촌철 살인 경쟁을 하다 보니 때로는 과한 표현도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예.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야당 시절 내내 정치평론가로 방송할 때도 네. 이 세게 민주당을 비판하되 방심위에 가지 않는 선을 지키는 게 이 예. 야당 패널로 살아남는 노하우였거든요. 아, 그것을 이제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도 이 세게 촌철살인으로 비판을 하되 예. 이게 어느 순간 한 끗 선을 넘어버리면 네. 방송인이 방심이 불려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 그래서 선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네. 저는 그리고 체급에 의한 차이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이 파릇파릇한 젊은 정치인들이 날설말로 공방을 벌이는 것과 네. 중진들이 그렇게 설전 벌이는 건 또 다른 의미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국회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이 뭔가 좀 밋밋하더라도 화합과 통합의 메시지로 선배다운 품격을 보여주시고 예. 싸우는 건 좀 젊은 초선 의원들이나 젊은 정치인들이 또 싸우고 이런 이 정치적 체급에 따른 이 역할 분담 같은 경우도 각 당에서 좀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뭐 어떤 이유든 어쨌든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감정선까지 건드리는 거는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미 쟁점을 넘어선 것 같은 느낌을 받긴 하거든요. 그렇죠. 벌써 최근에는 정치에 대한 관심이 엄청 떨어진 것을 저는 주변에서 많이 느끼고 아,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라고 보는데 정치라고 하는 게 어느 당의 출신이든 상관없이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기대하는데 요즘은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지지자들에게 뭔가 호응을 받을 수만 있다면 어떤 말이든 하는 풍토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떤 진영을 대변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좀 강경한 발언을 할 수는 있지만 정치의 본질을 잊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는 거 내 진영이 이기는 것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어떻게 나아질 건가에 대한 비전을 바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정치가 매우 진영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지 양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낙연 전 대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호남을 방문했는데 정부도 비판을 했고요. 민주당도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낙연 전 대표는 어떤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 나아가서 이재명 대표와는 뭐 언제쯤 만날 것인지, 뭐 여러 가지가 참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정부도 비판하고 민주당에게도 쓴소리를 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요. 예. 왜냐하면 어쨌건 지금 국정 지지율을 보더라도 예.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고 민주당 역시도 민주당을 되게 깊이 신뢰하는 분들은 그 신뢰끈을 놓고 있진 않지만 국민 전체에게 지금 신뢰를 얻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을 한 것은 저는 잘한 일이라고 되려 생각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재명 대표의 지도 체제 하에 민주당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을 존중하는 측면에서도 저는 이재명 대표님을 얼른 잘 만나셔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이낙연 대표께서 찾고 그것에 되게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방식으로 정치를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나는 뭐 시점이나 계기 같은 거에 대해서도 뭐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어떻게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바람이 있다고 하면 네. 저는 공개적인 만남보다는 비공개적으로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유가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공개적으로 만나는 만남이 있는다 손 치더라도 네. 사실 두 분 사이에 어떤 깊은 신뢰를 만드는 게 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만들어진 다음에 또다시 공개 행보를 하든 아니면 공개적으로 만나지 않든 그건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서로 간에 어떤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겉으로만 만난다 한들 저는 민주당에게 별로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실제로 친낙계에서 지금 깨진 신뢰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발언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깨진 신뢰가 무엇이냐라고 이제 반문을 하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신뢰라는 건 뭐 어떤 걸 말하는 거라고 보세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처음으로 떠오르는 것은 예. 사실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이낙연 후보 때문에 대선을 졌다 이런 주장들이 이재명 지지자들 사이에서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사실 본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아무리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후보 측에서 대장동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다 손 치더라도 그건 이낙연 후보 측이 만들어낸 의혹이라기보다 원래 있었던 의혹이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재명의 지지자분들이나 아니면 이재명 지도 체제에 계신 분들이 되려 손을 내미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상대당이긴 하지만 이낙연 전 대표가 뭐 폭주하는 정부라고 여당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민주당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렇게 만나서 이런 상황도 좀 풀어갈 수 있을까요? 근데 뭐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정부를 바라보는 정치적 인식은 저희 국민의힘과 많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낙연 전 대표는 협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 마지노선을 통과한 분이고요. 이재명 대표는 그 도덕적 마지노선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협치가 잘 안 풀리는 거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이낙연 전 대표나 김부겸 전 총리, 정세균 전 총리 같은 인사들이 민주당의 주도권을 잡으면 훨씬 더 껄끄러운 상대가 되겠지만 대한민국 정치의 발전과 협치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도 충족하지 못한 이재명 대표 체제가 얼른 마감되고 이낙연 전 대표나 뭐 김부겸 전 총리처럼 상식적인 인물들이 제1야당을 이끄는 게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민주당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것까지만 좀 여쭤볼게요. 혁신을 한다라는 민주당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1호로 내놨던 게 불체포 특권 포기 아니었고 이번에 또 새로 냈어요. 꼼수 탈당 방지안 이거 뭐 김남국 의원에 관련해서 좀 내는 것 같은데 사실 1호로 냈던 것에 대해서도 완전하게 당내 호응을 받지는 못했었기 때문에 역시 우려했던 대로 혁신이 이게 제대로 되는 것이냐
라는 비판적인 의견이 좀 나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 2호는 좀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혁신의 행보에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위는 혁신할 안들을 나열하는 게 혁신의 역할이 아니라 혁신을 추동하는 게 혁신의 역할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내놨던 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먼저 조치한 다음에 2호, 3호를 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2호까지는 말씀을 하시기로 하셨지만 예. 그걸 하더라도 1, 2호를 관철시키는 노력을 먼저 하셔야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혁신위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혁신위도 민주당을 바꾸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